안녕하세요. 그래서 14번째 시간입니다. 6월의 초록 유초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간다. 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살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책은 아주 핫한 소설이죠. 성혜나 작가의 혼모노입니다. 배우 박정민 씨가 추천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넷플릭스 왜 보냐? 성혜나 책 보면 되는데 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합정 교보문고에 나갔는데 베스트셀러 1위에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주목받는 소설 맞구나라는 생각이 인기 들었습니다. 있긴 있네요. 네네네. 젊은 작가고 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성혜나 작가에 대해서 상꽃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작가 성혜나는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작품마다 치밀한 취재, 정교한 구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대의 리얼리즘을 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평단과 독자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작품마다 개성적인 캐릭터와 강렬하고 서늘한 서사가 인상적인데요. 소설집으로는 빛을 거두면 빛, 장편소설 두고 온 여름이 있습니다. 2024년 혼모노로 이효성 문학상 우수작품상과 젊은 작가상을, 2025년 길티클럽 호랑이 만지기로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성혜나 작가가 글을 쓸 때 첫 번째 원칙이 잘 익혀야 한다라고 하던데요. 정말 작가의 작품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손에서 놓을 수가 없잖아요. 강한 몰입의 경험을 남겨주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작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작가님에게 쓰는 의미란 무엇인가? 그랬더니 인상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잠깐 가지고 와봤거든요.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려면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나의 감정을 심도 있게 살피고 차이와 간극을 섬세하게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쓰는 일 역시 마찬가지죠. 독해를 겪으며 한 인간의 세계가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작가뿐 아니라 독자 역시 소설을 읽으면서 변화하고 삶의 태도가 확장되겠죠. 그러한 낙관을 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데요. 어쩌면 문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주 기본적이고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문학을 접하면서 나의 세계가 넓어지면서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확장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품을 쓰신다고 하니까 더 애정이 가고 좋더라고요. 네. 네, 정말 잘 읽히는 소설 맞습니다. 저도 앉은 자리에서 거의 다 읽었는데요. 특히 지금 상꽃의 말을 들으니까 태극기 부대를 다룬 스무드라는 또 단편이 있었어요. 그 작품이 생각나면서 아, 인간을 좀 다각적으로 관찰하는 작가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편집에 실린 작품 모두 다 좋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표제작 혼모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박안에게 혼모노 줄거리를 좀 부탁해 볼까요? 이 소설은 30년 된 박수무당인, 그러니까 주인공 문수가 신애기라고 하는데 새로 접신한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신애기가 햄버거를 개걸스레 먹는 걸 보며 부하가 치미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20살 무렵에 내림굿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 안에 신을 모시기 위해 아무거나 먹지 않고 부정탈 만한 것은 보지도 않고 매번 장수할멈이란 신을 위해 종이꽃이 아닌 생화를 바치면서 지극정성을 다했죠. 그런데 바로 옆집에 나이 어린 애기 무당이 오면서 지금까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시던 장수할멈이란 영험한 신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옆집 애기 무당에게 가버린 거죠. 그러고는 다시는 접신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지만 문수는 신령님은 못 모셔도 손님은 모셔야지 라고 하면서 생계를 위해 어떻게든 굿을 하려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접신 흉내내는 연습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신령님, 즉 장수할멈이 혼모노가 아니라, 그러니까 혼모노 진짜가 아니라 니세모노, 가짜라고 욕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던 중 자기에게 굿을 맡긴 오랜 고객을 장수할멈이 옮겨간 그 신애기에게 빼앗기면서 가슴속에 불길이 일렁이게 되죠. 문수는 이제 무엇을 깨닫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 제목 혼모노 평소에 알고 계셨나요? 그 단어를? 전 처음 들었어요. 박아는 저도 어떠셨어요? 일본어를 아, 공부한 적이 공부하셨죠? 예, 있어서 예. 들어본 적은 있죠. 네. 저는 드라마나 일본 영화, 드라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데 보면 가끔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뭐 연예인들이 지나가면 진짜 연예인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혼모노다. 브라운관에 나오는 스크린 안에 나오는 그 배우는 연기를 하는 거니까 니세모노, 가짜다. 그랬는데 우리가 우연히 연예인을 보면 혼모노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성애나의 단편 혼모노에서도 이렇게 제목처럼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 작가가 잘 읽히는 소설을 써야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거 읽는데 정말 빨려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쏙 읽어버렸거든요.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점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가. 작가가 던지는 그 질문에 독자들도 함께 집요하게 이 질문을 떠올리게 되는, 그러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에피소드 측면에서 약간 좀 씁쓸했던 부분은 뭐냐면 뒷부분에 가면은 그 국회의원 황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뭐 사회 지도자층에서는 그런 무속에 심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사실 기사를 통해서 접했지만 소설에서 읽을 때 보니까 너무 생생하고 현실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속에 심취한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자층이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고 씁쓸하기도 했었어요. 박아는 어떻게 아, 읽으셨어요? 네. 제목이 역시 혼모노잖아요. 무엇이 혼모노인가? 이 소설이 계속 질문을 던져요, 저희한테. 그래서 계속 읽다 보면 계속 질문에 대답을 찾아가면서 읽게 되는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문수가 신령님을 격식에 맞게 잘 모시는 자기가 혼모노라고 생각했는데 할멈이 어느 순간 그 햄버거나 먹고 이상한 시끄러운 음악이나 듣는 그 신애기한테 확 가버리면서 뭐가 진짜지라는 그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접신이 안 되는 박수무당은 가짜인 거죠, 또. 자기는 열심히 모셨지만 진짜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자기는 어느 순간 가짜가 돼버린 이런 그렇죠. 상황. 무당적인 예. 차원에서는. 그 과정에서 진짜가 뭐고 진짜가라는 게 과연 있나. 그럼 신애기한테 칠령이 옮겨갔는데 그러면 신애기는 진짜인가 하면 또 신애기 부모가 또 막 돈 해가면서 막 강제로 막 구수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진짜인가? 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되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면서 읽게 되는 소설이어서 너무 잘 쓴 소설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중간중간에 서사나 이런 것들이 워낙 버릴 거 없이 아주 전체 흐름 속에 잘 녹아들어가게 쓴 깔끔한 그 문장으로 또 잘 쓴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맞아요. 문수가 진짜냐, 신애기가 진짜냐. 그렇게 보면 장수 할멈은 진짜냐? 그치. 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무엇이 진짜냐.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주인공이 만나는 첫 대면의 장면이 있습니다. 신애기가 바로 문수 앞집에 와가지고 이제 개업을 한 거죠, 말하자면. 부모와 함께 인사를 오는데요. 문수가 아주 좋은 보이차라면서 사대접을 합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 장면 처음에 읽었을 때는 문수가 내놓은 보이차가 아는 주지 스님에게서 맞아요. 받아서 귀한 보이차다 해가지고서는 내놓잖아요. 근데 이걸 먹자마자 신애기가 뱉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문수가 내놓은 보이차가 가짜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장면을 2번, 3번 읽어보니까 약간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신애기의 아버지가 중국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보이차를 많이 마셔봐서 보이차 감별사라고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문수가 내놓은 보이차가 너무나 좋은 보이차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신애기가 뱉어버렸다는 그것만으로 이것이 가짜인가? 의문이 들면서 문수가 얘기한 것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 문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마시는 사람들은 뜰버서 먹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보면 문수의 보이차가 진짜고 신애기가 가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에 딱 읽었을 때 처음 흐름은 문수가 가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전개하거든요. 그쵸. 그 앞에 이제 문수가 굿판에서 망신당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문수는
가짜다라는 선입견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약간 현타가 오면서 음. 이런 식으로 작가가 독자에게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문수가 원래 장수할멈이란 접신을 하면서 신을 모셨잖아요, 자기 안에. 근데 그러면서 장수할멈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너한테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시켜줄게. 이렇게 하고, 아유, 목단을 생화를 꽂으니까 너 좋다. 혼모노네. 저 혼모노네. 혼모노가 역시 좋아. 막 이런 목소리 듣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듣는 걸까? 아니면 듣는다고 착각하는 걸까? 그거 아무도 모르죠. 맞아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예.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목소리는 자기 목소리에 가까운 것 같아. 내가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 신이 이렇게 말할 거야. 라는 강력한 믿음이 보여주는 어떤 실제처럼 느껴지는 환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잘 모르죠.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거기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관점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이게 없는 걸 너는 주관적으로 있다고 믿으니까 이거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한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적으로 다 다르게 경험하는 것을 그것도 있는 거야. 그게 실제 하는 거야 라고 그 사람의 주관적 세계에서는 있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는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 오래된 철학의 논제 중에 하나이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할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를 문수는 나이가 많고 자기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변화가 생긴 거 아닐까요? 믿음이 옅어졌다든지 이런 거 아닐까? 내가 강력하게 있다고 믿고 모시고 했을 때는 그 목소리가 들렸는데 믿음이 약간 옅어지면서 그 목소리가 안 들리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라고 우겨도 진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신혜기는 어떠냐면 보이차를 마실 때 보이차가 뭔지 몰라. 그리고 보이차는 이런 맛이 날 거야 라는 아무런 선입견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이차를 딱 먹었으니까 지푸라기 맛이 나. 퇴퇴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신혜기는 진짜 보이차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보이차를 마셨기 때문에 진짜 보이차의 경험을 할 수 없었던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되게 재밌었고 통쾌하고 진짜가 어떻고 가짜가 어떻고 막 이렇게 막 장황하게 떠드는 얘기들이 있은 이후에 얘가 마시고 퇴 하고 뱉어버리는 이 장면이 뭔가 진짜? 그런 거 다 꺼져. 약간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전복시키는 그런 약간 그런 통쾌함이 좀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와, 박완의 해석 너무 재밌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진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판단을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진 그런 경험들이랑 지식을 가지고 이게 진짜니 가짜니 이게 맞아 틀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진짜 가짜를 오히려 더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한테 진짜면 진짜인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맛없으면 그거 맛없는 거지. 진짜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 보이차와 더불어서 가짜 진짜를 나누는 소재가 또 바나나 맛 우유가 나옵니다. 이제 문수가 편의점에서 무엇을 살까 하고 있을 때 신혜기가 바나나 우유를 쏙 채갑니다. 그래서 문수는 하는 수 없이 바나나 맛 우유를 먹게 되는데요. 저는 재밌었던 게 그 바나나 맛 우유를 마시면서 장수할멈을 떠올려요. 그는 왜 장수할멈을 떠올렸을까요? 자, 바나나 맛 우유나 바나나가 아니죠. 그렇죠. 둘 다 가짜야. 그 왜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바나나 맛 우유와 30% 10% 더 첨가되고 5% 더 55, 100보잖아요. 그 둘 다 가짜인 거죠. 이제 뭔가 여기서 바나나 우유를 고른 신혜기는 진짜고 바나나 맛 우유를 고른 문수는 가짜라는 식으로 장수할멈이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어 하면서 문수를 약간 이제 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둘 사이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막 농락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네. 너가 진짜야, 너가 가짜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장수할멈한테 뭔가 이렇게 농락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장면이 약간 좀 상징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으로 작가는 진짜 가짜 둘 다를 약간 비아냥대는 거야. 너가 진짜라고 우기지만 진짜? 너가 진짜일까? 가짜라고 우기지만 가짜이기만 할까? 음. 이런 식으로. 저도 사실 박안이랑 거의 비슷한데 네네. 그 처음에 이제 할머니 얘기를 나온 것도 사실은 작가의 장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밑바닥을 깔아놓은 거지. 문수가 가짜야 하는 밑바닥 딱 깔아놓은 다음에 이제 그 바나나 우유 얘기를 하니까 진짜 문수가 가짜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바나나 맛 우유나 바나나 우유가 다 가짜거든요. 그쵸. 근데 더 엄밀히 따져보면 문수가 진짜일 수 있어요. 왜냐면 문수가 선택한 게 네. 바나나 맛 맛. 우유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는. 내 이름에 이름에 걸맞아서 이게 매운맛 진짜예요. 없이 괜찮은. 신에게는 바나나 우유였어. 그건 진짜 가짜인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보면서 또다시 우리가 진짜 가짜를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네요. 너무 재밌다. 자, 문수는 신혜기 부모가 신혜기에게 돈을 닥달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기도 어렸을 때 신혜기만한 나이 때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평범한 대학 생활도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또 신혜기에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면들이 캐릭터를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연예인 중에 이제 여자 연예인 중에 아역 배우로 성장했던 한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 여배우가 나왔던 영화들을 대부분 봤어요. 근데 아역일 때 영화들이 납치를 당하거나 뭐 이제 어려워서 학대를 당하거나 혹은 또 성적 학대까지 당하거나 어딘가에 뭐 갇히거나 이런 역할을 주로 이 아이가 했었거든요. 근데 연기를 참 잘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아이가 그 역할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게 이 아이가 이쁘기도 하고 연기도 잘하니까 부모로서는 약간 부모가 저래도 되나?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의 어린 시절에 그게 연기라고 아무리 해도 그 환경 속에 실제인 것처럼 계속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이 아이의 인생에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고 마음이 좀 아팠었거든요. 그게 돈이 많이 됐겠죠. 부모가 힘들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나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워낙 연기를 좋아하니까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했을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저도 연애 정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연예인들의 뒷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어릴 때 그 아역으로 데뷔한 친구들을 보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의 인기가 계속 가면 좋은데 성인 배우로 발돋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 어릴 때의 이미지를 안고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게 본인들한테는 굉장한 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도 쟤는 뭐 어릴 때 누구였어, 시트콤의 누구였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이미지로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무당과 연예인이 어떻게 보면은 들어볼 땐 화려하고 맞아.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이제 그런 뒷면에는 또 밝은 만큼 어두운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문수와 신혜기가 그런 면에서 동질감을 좀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이 저는 이제 신령님을 모시는 일은 정말 진짜 자기의 어떤 지극정성을 다해야 하는 진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그게 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알고 보면. 그렇죠. 예, 문수도 어린 시절에 신혜기가 부모가 돈 너는 왜 뭐 굿을 뭐라고 그랬죠? 그 시간 봐가면서 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얘기 있었던데. 뭐지? 있었어요. 밤에 막 자꾸 시키니까 신이 왜 밤에는 안 오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막 밤이고 낮이고 돈이 된다 하면 어린애를 이제 굿을 하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걸 보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또 떠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문수가 신혜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그런 신혜기를 보면서
신을 안 모셔도 손님은 모셔야지 했던 자기 위의 어떤 가짜 모습? 겹쳐진다고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면 뭔가 좀 퇴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떠올랐어요.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방학이 되면 더 열심히 공부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해요. 방학하면 막 갑자기 얘가 하고 갑자기 싶어져. 진짜 일어나고. 진짜 학생 아닌가요? 학기 중에는 이제 과제, 시험 이런 것 힘드니까. 때문에 하게 이제 힘들었다기보다 과제나 시험 같은 것 때문에 하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딸려가는 느낌, 수동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느낌이 있다면 방학에는 누가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혼모노. 예. 이게 혼모노인 거야. 진짜 학생이네요. 근데 여기 지금 문수도 그렇고 신혜기도 그렇고 사실 부모가 돈 빨리 굿해서 돈 벌어 이런 식의 압력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바나나 우유처럼 가짜인 거예요. 이렇게 둘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문수나 신혜기나 뭐가 다르겠나. 맞아요. 문수는 그래서 국회의원 황보가 와서 이제 "내가 될 것 같냐 이번 선거에." 막 이랬을 때 될 것 같지 않으면서도 이제 "굿을 한번 하면 좋겠다. 앵마지 굿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황보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리면 환대받고 늙으면 외면당해. 이 바닥이 그래."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이 "요즘 세태나 세대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이런 평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경험이나 또 뭐 주위에서 본 일들 있으시면 좀 나눠 볼까요? 이 말이 어리면 환대받고 늙으면 외면당해. 이 환대와 외면이라는 말을 대조하는 단어로 써서 딱 나오니까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다소 좀 거칠다는 느낌도 받기는 했었어요. 나이가 들면 밀려나는 요즘 세태라고 단정을 짓는다면 뭐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각자의 나이와 각자의 연령층에 맞춰서 자기가 서 있어야 되는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을 밀려난다고 표현을 해버리면 그건 조금 물음표가 들고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경험인데 학교에 있으면 이제 55세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는데 55세인가를 넘어가면 이제 원로교사로 대우를 받아요. 네. 예, 그래서 수업 시수도 굉장히 적게 가져가고 업무도 다 빼주고 담임도 빼주고 네네.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도 다 빼주고 어. 다 빼줘요. 정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분에게 일이 없어지면서 나머지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누군가는 젊고 열심히 일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로 다 덤탱이가 씌워지는 거죠. 그리고 원로교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헴 하고 다니면서 일도 안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몸을 써야 되는 일이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 그 외에 그동안 본인들이 쌓아왔던 노하우나 지혜가 있잖아요. 교직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젊은 교사들에게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나이에 그 역할에 맞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서 그냥 일을 그냥 다 빼줘버리면 결국은 세대 간의 갈등을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가 드신 교사분 입장에서도 각자의 입장들은 다 다르겠지만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배려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거기에는 저는 의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나이 드신 분들도 뭐 필드가 좋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본인도 담임도 더 하고 싶고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동아리 활동도 지도하고 싶고 이렇지만
어쩌면 그게 밀려난 뺏은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 죄송해요. 원하면 현실을 모르는 현실 말씀. 모르는 말씀. 원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안 내가 한 굳이? 네, 그게, 굳이 해서 남들이 다 정말 그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은 책상 위에 다리를 얹어놓고 이제 책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아니면 뒷산으로 산책을 갔다 오거나 이런 교사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명예퇴직 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일 주지 마. 하는 교사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교사들한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리면 한 대 받고 늙으면 외면당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밀려날 만하게 행동하니까 밀려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왜 예전에 우리 예전 시대로 보면은 대가족이어가지고 어르신들과 다 같이 네. 모여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 연령층에 맞춰서 하는 일들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아이를 돌본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삶의 지혜를 준다거나 해서 존경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쩌면 그런 분들이 소수겠지만 그런 일부의 소수분들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사실은 존경받을 수 있는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말씀 질문.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노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좀 진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슬프죠. 어리면 한 대 받고 나이 들면 밀려난다. 근데 이게 뭐 그런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되게 씁쓸하고 슬픈 일이잖아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노인이나 기성세대에 폄하해서 쓰는 은어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뭐 입에 담지 뭐 이런 것들. 너무 슬픈 일인데 저 생각해보면 저 어릴 때도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어릴 때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이 다 구리게 들려요. 저도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이제 난 40살 되면 그냥 죽어야겠다. 40살이 딱 지금 40살이면 뭐 엄청 어린 나이인데 그때는 40살이 되면 나는 이상도 다 버리고 속세와 타협할 거고 좀 보수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뀔 거야. 그렇게 사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맞아요. 뭐랄까 어릴 맹랑하게 생각을 하고 40살 되면 다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좀 부끄럽죠. 요만큼 살아놓고 다 세상 다 아는 것처럼 굴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젊은 세대들이 조금 이해가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눈은 시야는 자기가 살아온 만큼이니까. 맞아요.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다 보면 그 전체를 볼 수가 없죠. 사실은 부분적인 것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단정을 짓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좋은 어른을 보고 좋은 어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확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생할 수 있죠. 그렇죠.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뭐 이것저것 배우는 거 좋아해서 이제 가게 되면 내가 혹시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제 50대가 되니까 그럴 때마다 조금 내가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을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여기서 민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거 진짜 있어요. 좀 그러니까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는 얘기, 우리끼리 하는 얘기 그냥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부담이 침해받았다.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거든요. 저도 모르게 지난번에 어디 이제 갔는데 학교 선생님의 따님이 오셨어요. 근데 되게 어려 보여서 대학교 1, 2학년 뭐 됐나?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느껴져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 따님이 30살이었던 거예요. 나이를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젊은 세대들한테는 조금 신뢰되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화 차이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관심의 표현이라고 하는 행동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왜 저렇게 음. 남을 궁금해하고 침해하고 왜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배워가는 거. 그래서 그렇지. 그런 거 배우는 거야. 배우는 거야. 맞아. 결혼했어? 옛날 이런 거 막 쉽게 막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혼 안 했으면 왜 안 했냐고 하고. 결혼했냐? 애가 몇이냐? 애가 애가 그냥 막 몇이냐. 우리 흔하게 물어봤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쵸. 그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상황에 처할 있는 수 있는 사람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우리를 막 물어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맞아요. 것들을 좀 고치게 되기는 하는 거지, 맞아요. 확실히. 그래서 저희 막내 이모가 비혼이신데 70대신데 이제 비혼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도 그냥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면 그 또래를 만나면 그렇게 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세대들은 뭐 그치. 애는 몇 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남편은 뭐. 뭐 그러니까 70대 된 우리 막내 이모는 아예 그냥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네, 아들 둘입니다. 이러고 말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아니 뭐 저 애 없어요. 뭐 결혼 안 했어요. 이러면 그때부터 아까 말한 왜 안 했냐, 뭐 지금이라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거짓말을 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 세대 간에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에 대한 예의를 배워가는 과정일 수도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이제 같은 세대인데도 왜 하면 안 되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냥 내 입장에서 멋모르고 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자, 바간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예전에 에피소드가 어떤 학교에 발령을 나서 갔는데 제 나이 또래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휴직을 했더라고요. 1년. 근데 저도 휴직을 했었는데 휴직한 이유가 제가 아이 키우느라고 휴직을 했을 그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렇죠. 애 키우느라고 휴직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말았는데 그분이 그냥 웃고 말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아기 그 인공으로 하는 그 수술하고 네네네. 이렇게 하느라고 1년을 보냈고 결국 아이를 못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잘못했네. 잘못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맞아요. 나중에 내 식으로 생각해서 내 바운더리에서 생각해서 질문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맞아요.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배워가는 것 같아요. 속에 집에 가서 이불킥하고 젊은 분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간혹 실수를 하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않아주셨으면. 문수한테 앵맞이 굿을 맡기려고 했던 황보까지 이제 신혜기가 효험하다고 하니까 신혜기에게 가서 굿을 맡깁니다. 문수는 화가 나죠. 그래서 신혜기를 당장 찾아갑니다. 또 한 번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장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요. 예, 문수가 뭔가 좀 실존적 체험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신주단지처럼 모셔왔던 할멈상을 들어 올리다 보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벽에 탁 던졌더니 통통통통 하고 바닥에 나뒹굴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뭔가 이제 현타가 온 거죠. 네. 그동안 내가 신봉해 오던 것이 실은 너무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사실을 좀 깨닫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되게 나는 이게 중요해 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왜 그때 그게 그렇게 중요했지 나한테? 맞아요. 이런 게 그럴 때 느껴질 때가 많죠. 있잖아요.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아니를 친구랑 절교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왜 걔한테 그랬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섭섭해했고 그랬지? 이런 깨달음이 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느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 뭔가 큰 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왜 안달복달하고 살았나?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네. 그래서 저는
그 육아 이제 애들 다 크고 나니까 애들 어렸을 때 왜 그랬나. 그러니까. 그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어렸으면 생각하는 멀었나. 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막 이제 규칙, 원칙. 예. 여기서 얘를 안 잡으면 얘가 안- 분명히 잘못될 거라는 네네네. 생각으로 큰일 날것 족치고. 같아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클래식 음악장을 간 거예요. 연주회장을. 그래서 그 말러 4악장까지 너무 긴 거를 같이 듣고 있는데 얘가 중간중간 꾹꾹 찌르면서 엄마 나가면 안 돼. 재미없어. 막 이러는데 안 된다고. 일단 들어. 특히나 또 네. 길잖아요. 예. 들어왔으니까 이게 뭐 어떤 그 예술을 대하는 그 조그만 애한테 예술을 대하는 자세라는 양 자세를 배워야 돼. 배워야 되는 양 그리고 뭐 규칙 뭐 한번 들어왔으면 끝까지 그럼. 네가 싫어도 하는 건 해야 돼.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배워야 돼. 네, 이런 거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제 자신이 너무 웃기고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막 그래요. 그 아까 바간 얘기하실 때 그 죽음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삶을 돌아본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죽음을 제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저희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 바로 어제까지 멀쩡하시던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는구나 싶었을 때 약간 간접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죽음을 좀 체험했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 뭐라고 별거 없다. 재밌게 살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이게 죽음의 체험. 그러니까 네. 이 문수가 지금 할멈상을 바닥에 던지면서 했던 체험이 그래서 막 크크크 웃잖아요. 막 딸꾹질처럼 웃음이 올라온다. 크크크크 계속 웃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조의 웃음을 짓는 이 장면이 문수가 한 번 죽는 경험이라고 그런 것 생각해요. 같아요. 그 이전에 자아가 한 번 죽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문수가 진짜 춤을 추게 되잖아요. 그 자아로 넘어가는 진짜 자아로. 예, 그 계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요. 바간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더 이게 분명하게 보여서 좋네요. 저도 이 장면이 되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할멈상이 생각한 것보다 가볍고 그리고 또 의성어도 이렇게 텅텅텅이라고 의성어를 내잖아요. 플라스틱. 그래서 내가 그동안 받들어 왔던 모든 신념 체계가 확 깨져버리는 순간인데 바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전에 나의 자아가 한번 죽어버리는 그런 경험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내용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장면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문수가 땀을 뻘뻘 흘리고 피가 줄줄 나면서도 그 무당으로서의 막 칼춤을 추는 장면이 뒤에 이어지는데 무속이라는 정형화된 틀에서 보면 무당이 접신을 하면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얘는 그냥 피를 철철 흘리고선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속의 입장이나 그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가짜인 거죠. 그렇지만 이 문수의 앞에 서사들, 막 쌓아 올린 서사들을 봤을 때 진짜는 무엇이고 가짜는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정말 그런 장면인 것 같고 작가가 그 인터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진짜 가짜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흔들려도 나로서 흔들리는 것이 진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여기 문수에게서 좀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맞아요. 문수가 정성껏 피를 흘리면서 춤추는 장면,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문수가 마지막에 30년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었던가 하면서 이제 진짜 춤을 추잖아요. 사실은 무당이 이제 칼로 베어도 피가 안 나야 되고 작두에 올라가도 피가 안 나야 되는데 문수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가짜임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그러면서도 굉장한 그 희열감을 느끼면서 춤을 추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동안 유튜브 보면서 막 신접하는 흉내 내면 눈을 막 뒤집는 훈련을 막 연습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짜 무당으로 춤을 추고 있지만 접신하지 않았으니까 가짜 무당인 채로 춤을 추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막 몸이 떨리고 눈이 뒤집히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저는 좀 이런 결론이 이렇게 문장으로 주어지는 소설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여긴 자연스럽게 잘 쓰셨어요. 명예도 젊음도 시기도 반목 그 모든 것에 뭐 진짜 가짜
그 모든 것에서 놓여나 내 안에 저절로 에너지가 솟아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순간이죠. 음. 맞아요. 그동안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되니까 신령을 모시려면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신령을 모시고 열심히 모시고 이런 삶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거 다 놓여놔서 너무 가벼워진 상태로 춤을 추는 거, 진짜 춤을 추는 거. 돈을 위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뭐 누구를 이겨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할 때 우리는 되게 희열이 느껴지잖아요. 공부도 아까 전에 과제나 뭐 시험 때문에 하지 않는 공부가 진짜 재밌잖아요. 예, 그런 거 막 선의, 뭐 누구한테 좋은 행동하는 거 이런 것도 그냥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할 때가 진짜 선한 거지. 그렇지.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해야 나는 뭐 의도를 갖고 하게 되면 뭔가 좀 오염되면서 그 순간에 가짜가 돼버리는 듯한 느낌이 약간 들잖아요. 예, 이런 거. 바가님께서 선의 얘기하셨는데 제가 요즘 노자 이야기 공부하면서 정말 놀랐던 게 성경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남을 모르게 뭐 살짝 도와라, 모르게 뭐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그 오른손이든 왼손도 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선의의 마음으로 그 선의라는 것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런 좋은 마음을 갖는 거 이런 게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익숙한 성경 구절이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되게 놀랐는데 어떤 의도하지 않았을 때 갖는 기쁨,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아니었을 때 갖는 기쁨, 순수한 기쁨은 진짜 목이 메인 목이 메일 정도 기쁨인가요? 정말 순수한 기쁨은 해본 사람만 아는 그런 기쁨일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맞아. 애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라는 책에서 보면 무의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무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바간이 말씀한 중에도 계속 생각이 났던 게 진짜라는 것은 그냥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 나로서 존재하는 그 순간. 그것이 나의 진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저 같은 경우는 요가를 할 때 보면 이 요가 작은 매트 안에 제 몸이 탁 있으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내가 오로지 존재하는 딱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진짜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것들과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나로서 존재한다는 게 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두 개의 삶을 산다. 진짜 삶이 있고 가짜 삶이 있다. 진짜 내가 있고 가짜 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을 하는 내가 있죠. 그거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페르소나의 뜻은 가면이란 뜻인데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엄마라는 가면, 뭐 누구로서의 가면, 뭐 회사 다니면은 뭐 사원으로서의 가면, 뭐 상사로서의 가면 이런 이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그거는 이제 가짜고 그런 역할로서의 삶은 진짜 나는 어딘가 따로 있어. 근데 어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내가 어디 있어요? 어떤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면 외화시키지 않으면 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나는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이런 나이고 싶은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나는 실제 내가 행동으로 그런 나를 실현시키지 않는다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야말로 가짜인 거죠.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 산다. 우리가 보통 할 때, 나 이게 나지.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내 모습으로 이제 행동했을 때, 그때, 이게 진짜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죠. 역할도 해야 되고,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해가면서 사는 건데, 그럼 그 모든 것을 다 가짜고, 그것만 진짜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근데 저는 그거를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다라고 나누는 것도 좀 이분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나도 나예요. 나지.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거를 가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엄마로서 사는 나는 내가 아닌가? 나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엄마로서의 나는 나를 잃었어. 내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이 나였던 거예요. 살아놓고 보니까. 근데 그렇게 그때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뤄졌고 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박안한테는 진짜 그런 네. 어떤 진짜 나에 대한 상을 찾아가고자 하는 게 있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사회적인 가면을 아무래도 써야 되고 이렇게 사는 건 내 삶이 아니야. 진짜 나로 사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너무 굴러가지 않으니까 상황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큰 범주에서 다 나의 그쵸, 모습들이거든. 그쵸. 내가 그렇죠. 각기 다른 상황에 접하면서 모습들을 달리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수용할 줄 알게 되면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를 미워하거나 상황을 너무 이렇게 비관하거나 이런 게 조금 줄지 않을까. 자, 오늘도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검색을 해봤더니 맨 처음에 광고가 뜨는데 진짜가 나타났다. 무당닷컴. 성애나 소설 읽은 거야? 이 무당꾼?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 검색하다 보니 무속은 AI가 발달해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에 하나래요. 그런 점도 너무 재밌으면서 또 한편으로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런 것들은 정말 인간의 본성이구나.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과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그래서